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신여파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제대로 육아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해설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8회차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그 중에서 네 번째인 18에서 24개월 영유아 검진을 함께 파헤쳐 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고요. 이 시리즈가 올라온 지 꽤 됐는데 드디어 저희 슌이 나이를 따라잡았습니다. 저희 슌이가 이 18에서 24개월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 준비하면서 저희 슌이 내가 잘 보고 있나 이걸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내용들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들에는 저의 진심이 정말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8에서 24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중에서 건강검진 문진표를 파헤쳐 보는 시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 건강검진 문진표에서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육아 팁들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8에서 24개월 이 사이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이제 이유식이 끝나고 유아식을 시작하죠. 아직은 어른과 똑같은 음식을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유식이 아닌 밥을 먹으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잘 걷고 막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신체 운동 발달은 많이 됐는데 아직 인지는 그 신체 능력을 따라가지 못한 애기예요. 그래서 아주 사고뭉치들입니다. 저희 슌이도 하루도 다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많은 부모님들에게 아주 큰 과제인 대소변 가리기를 시작하는 나이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대소변 가리기를 좀 조급해하면서 시작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우리 아이가 대소변 가리기를 시도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양교육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올바른 식습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문항이 아이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부터 나오게 됩니다. 올바른 식습관,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끝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를 식사에 온전히 집중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식사를 할 때 핸드폰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책은 괜찮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책도 유튜브랑 비슷하게 안 좋습니다. 책이나 핸드폰을 보게 되면 식사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을 팔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은 식습관으로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편식을 고치는 방법 중에 놀이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럴 때 말하는 놀이는 식사와 관련된 놀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중장비를 좋아해요. 그런데 밥을 잘 안 먹으면 포크레인이 밥을 떠먹는다 이런 식으로 식사와 관련된 놀이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식사와 완전 관계가 없는 놀이를 하면서 아이의 혼을 빼놓는 것은 아이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식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키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식재료를 골고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유식 단계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음식물 알러지를 예방하기 위해선 이유식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걸 먹어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양한 식재료를 골고루 먹어봐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골고루 먹을 수 있고 그래야 다양한 영양소를 같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군을 잘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몇 끼니 챙겨주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몇 끼니 정말 다양한 음식을 챙겨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루에 총 식사를 생각했을 때 그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식품군을 소개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시기 아이들은 하루에 3끼를 먹고 간식을 2번 먹는 사이클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활용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는 식사는 꼭 정해진 자리에서 앉아서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밖에 공공장소에 나가서도 실수하지 않고요. 밥 잘 안 먹는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해서는 편식을 고치기도 어렵고 앞으로 더더욱 식사 시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식사 시간에 함께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인지를 시켜주시는 게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영양교육의 두 번째, 세 번째 문항은
소금간과 당분이 함유되지 않은 음식을 먹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최대한 두 돌이 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소금간이나 설탕간 아니면 다른 당분이 들어간 음식은 아이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 두 돌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몸에서 필요로 하는 나트륨의 양을 식재료에 함유된 나트륨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요. 짠 거, 단 거를 최대한 늦게 먹일수록 우리 아이가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좋기 때문입니다. 간이 되지 않은 음식을 계속 잘 먹던 아이인데 두 돌이 딱 됐다고 해서 갑자기 어른들이 먹는 음식처럼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른만큼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아이의 콩팥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트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돌까지만 참았다 확 풀어버려야지 라는 생각보다 우리 아이에게 덜 짜고 덜 단 음식을 주는 김에 우리 어른들도 이런 싱거운 음식들과 친해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가 힘든 게 아이들이 인지가 발달하면서 집에 과자나 간식 같은 거 숨겨놓은 거 막 찾아내거든요. 저희 슌이도 맨날 냉장고 문 열고 난리도 아닌데, 그래서 간식을 집에 두시겠다면 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꺼내올 때도 몰래 꺼내 오셔야 돼요. 그럴 자신이 없으시다면 최대한 간식은 집에 남겨두지 마시고 필요한 간식을 그때그때 구매해서 다 먹어버리고 집에 남아있는 간식은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통곡물 섭취를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정제된 곡물보다 통곡물이 섬유질도 풍부하고 당분의 섭취 속도도 늦춰서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쌀보다는 현미나 귀리, 보리, 조 같은 통곡물들이 우리 어른들의 건강에도 참 좋다는 것들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통곡물,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정말 좋고, 통곡물을 어렸을 때부터 먹는 식습관을 길들여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곡물의 절반 이상은 통곡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엄마 아빠들 중에 통곡물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통곡물을 많이 먹는 습관은 어른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습관이니까요. 엄마 아빠가 안 먹으면서 아이에게만 강요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들도 함께 이런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 안 먹으면 우리 아이도 잘 안 먹어요. 다섯 번째 문항은요, 우리 아이에게 영양제를 챙겨주고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 형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양제는 과유불급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영양제가 건강에 만능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는 사실 밥을 골고루 잘 먹는다면 비타민 D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모든 걸 다 골고루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안 먹는 식품군은 무엇인지, 그럼 어떤 영양분을 아이에게 챙겨주는지 고민한 다음에 영양제를 고르셔야 되는 건데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따라서 영양제를 사는 것보단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맞는 영양제를 먼저 고민하고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고, 어떤 영양제를 골라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필요한 영양제만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망의 기저귀-떼기, 대소변 가리기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빠른 아이들은 벌써 18개월 전후부터 기저귀를 떼기 시작하고,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기저귀를 아직 못 떼고 있는 우리 아이가 너무 늦는 건 아닌지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조급하면 실패하는 게 바로 기저귀 떼기예요. 그래서 시작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가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조급하게 시작을 했다가 아이가 못한다고 혼내면 아동학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소변 가리기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사실 이 문항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 한번 쭉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18개월 정도가 되면 대소변 가리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소아과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24개월은 되어야 대소변 가리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소변 가리기가 아이들마다 성공하는 시기가 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대소변 가리기를 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것부터 파악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신체 운동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변기에 대소변을 보려면 일단 변기까지 걸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바지를 잘 내려야 되고, 변기에 혼자 잘 앉아서 일이 끝날 때까지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체 운동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 대변이나 소변이 마렵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인 능력도 발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통 마렵다는 느낌보다는 기저귀의 용변을 보고 나서 그게 찝찝하다는 느낌을 먼저 받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매번 바로바로 말을 해주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정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표정을 캐치해서 아이가 변이 마려운 변의를 느끼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인지와 사고 능력이 웬만큼 발달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용변을 변기에다 봐야 된다. 변기에다 본 변은 보내줘야 된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 발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들이 대소변 가리기를 할 때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감정 발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칭찬을 힘으로 얻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발달이 이루어진 준비도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 용변을 처리하겠다는 독립심과 자립심도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변기에 가서 바지 벗고 앉아 이런 언어적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시기를 골라서 대소변 가리기를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이런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어떻게 교육을 시작하면 되냐면 일단은 아이가 변기와 친해져야 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제 아이용 변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부러 아이가 노는 공간에 놔둡니다. 그래서 그냥 장난감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요. 저희도 슈니에게 변기를 사준 다음에 거실에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관심도 없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거기에 혼자 앉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변기와 자연스럽게 친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기저귀 입은 상태에서 변기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시거나 놀아주시면서 하루에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2번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다면 우리 아이가 변기에는 앉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변기에 앉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기저귀를 벗고 앉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목욕 끝나고 한번 앉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변은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돼요. 되게 의외로 자신의 대변이 변기 속으로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은 변기에 버려야 된다는 것부터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아이들 중에는 변기 물을 내리면 그걸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변기물 내리는 거는 하지 마시고 변기에 변을 버리는 것까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의 신호를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건데 아이가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볼 것 같다라는 신호를 빨리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연이라도 변기에 앉아있다가 대변이나 소변을 봤을 때는 정말 큰 칭찬으로 우리 아이에게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대소변 가리기를 하는 게 아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내면 칭찬해줘야 되는 문제지 못한다고 혼낼 문제가 아니에요. 대소변 가리기 과정에서는 아이에게 혼을 내게 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낮아지고 그 시기가 늦춰질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인 개인위생교육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다들 잘 지키고 계시죠? 알코올 손세정제 내용만 다시 한번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갈게요. 알코올 손세정제가 손을 씻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 위생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지만 이 알코올 성분이 아이의 입이나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각막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알코올 손세정제를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각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부분은 시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은 사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눈동자의 위치가 조금 이상해 보인다라고 하면 안과에 가야 되겠고 1, 2, 3번에 나와 있는 시력에 관련된 내용에 아이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 이것도 당연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 이유는 약시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보통 약시 치료의 골든타임을 만 6에서 7세 정도로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시력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약시가 무엇이냐면 양쪽 눈 시력 차이가 크거나 양쪽 눈의 시력이 모두 많이 저하돼서 눈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고 이 사용하지 않는 눈에 시신경 발달이 되지 않으면서 안경이나 렌즈를 껴도 시력이 교정이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보통 시력이 나쁜 굴절 이상의 경우는 이 눈에 있는 렌즈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같은 걸 사용하면 렌즈 이상을 보정해 주면서 시력이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호를 총합해서 대뇌로 들어가는 시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아무리 이 렌즈를 좋게 해줘도 시력이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같은 수술을 해도 교정이 안 되는 건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시가 무서운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만약에 오른쪽 눈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왼쪽으로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더 안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 때문에 약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시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시력을 교정해줘서 양쪽 눈을 다 잘 사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약시라는 게 사실 원인이 되게 다양하고 성인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배우 김영철 님이 옛날에 궁예 연기 하신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궁예 연기를 하면서 한쪽 눈에 안대를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그쪽 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 중에서도 한쪽 눈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면 꼭 시력 교정을 받으셔서 양쪽 눈을 잘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전자의 미디어 노출 교육 내용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WHO에서는 만 24개월 이후에 미디어 노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4개월 미만이더라도 노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어릴 때일수록 규칙을 가지고 아이에게 미디어 노출을 해주셔야 우리 아이가 나중에 미디어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미디어 시청 규칙도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은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계속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는 그걸 보고 배웁니다. 아, 평상시에 계속 핸드폰을 해도 되는구나. 그런 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먼저 아이 앞에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미디어를 볼 때 그 내용을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컨텐츠를 지정해서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용하는 날짜나 언제 볼지, 얼마나 볼지 규칙을 미리 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규칙을 정하고, 한번 정한 규칙은 정말 엄격하게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 때 아이들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완벽히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몇 분 보자 라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단위 컨텐츠를 준비하셔서 이거 오늘 2개만 보는 거야 라고 편수를 지정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 시청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아직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미디어 노출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노출을 시키더라도 절제된 환경에서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인데요. 이거는 앞선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나온 내용들이 모두 종합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정말 사고뭉치라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들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놓치고 있는 게 있진 않은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각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청각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청각 이상이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최대한 어릴 때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질문들은 이전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데요.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3번 문항에 반복적인 급성 중이염이 있던 아이들에 대한 문항이 있습니다. 급성 중이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만성 중이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만성 중이염은 청각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성 중이염이 최근 6개월 동안 4번 이상, 아니면 최근 1년 동안 6번 이상 있던, 아주 많이 있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만성 중이염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고, 혹시나 청각 이상이 있진 않은지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를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봤는데요. 이 내용들 한번 보시니까 우리 육아할 때 필요한 내용들 정말 많이 들어있다는 거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육아하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수칙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면 적어도 실패하는 육아는 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유익한 영유아 건강검진 어린이집에서 시켜서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시간을 갖고 찬찬히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18에서 24개월 아이들의 발달 문진표에 대해서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